네, 지난주 최후통첩이란 이름으로 마지막을 알렸던 검찰개혁 촛불 집회가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여의도로 장소를 옮긴 건데요. 검찰개혁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포스트 조국 정국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에서 열렸던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지난주에 잠정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다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가 계기가 된 걸로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뿐만이 아니고 기존에는 이것이 계급 갈등에서 네. 조국 장관 문제가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권의 진영 논리로 지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정치권의 어떤 진영 간의 싸움에서 시민들이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지금 집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결집이 정치권을 떠나서 이미 관성화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광화문은 조국 심판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심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슈가 전환되는 것 같고 서초동과 여의도에서는 검찰 개혁 네. 이것을 지금 주 핵심 이슈로서 지금 네.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내년에 총선과 그 다음에 있을 대선 네. 앞으로는 정치적인 일정이 상당히 큰 정치 일정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관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물론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초동 촛불 집회가 여의도로 향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한국당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제 집회에선 조국수라는 구호가 아닌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패스트트랙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이제 공은 다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가 열린 것도 국회를 압박하려는 이유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자체적인 개혁을 네. 이미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공이 국회로 갔습니다. 네. 사실 서초동 촛불 집회의 아젠다는 크게 두 개였죠. 조국 사수 네. 그리고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해버림으로 이제 남은 거는 검찰 개혁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 서초동의 촛불 민심이 좀 수세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방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수세적인 어떤 그 국면인데, 근데 이게 이제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은 남았는데 이건 이제 공세로 전환하는 즉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 여의도에서 특히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게 이제 한국당이나 이제 야당들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수세에서 공세로 넘어가는 국면 전환이 있었고 그것의 최적의 장소가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 이거를 압박하기 위한 거니까 서초동 집회가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온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성격도 수세에서 공세로 바뀌는 그런 국면 전환이 이 광화문 여의도 촛불 집회에는 그런 이면이 있는 거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네네.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압박, 결국은 입법화를 돼야만이 사법개혁안이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국회 어떤 진영들이 광화문과 서초동에 지금 나와서 진영 대결을 이렇게 펼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로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법과 제도가 운영되려면 결국은 우리는 정당에서 법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만이 이것이 제도로서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광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검찰개혁을 외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회에서
어떤 것들을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그런 압박으로 지금 촛불 시위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국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점을 가지고 건설적인 그런 결과를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이 어떤 추구하는 그런 진영 논리대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던져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은 광화문과 여의도, 서초동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광장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각각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정치인들이 본질적인 길은 그럽니다. 정당과 의회의 본질적인 길은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입법화를 해야만이 이것이 민주주의가 완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지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 진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흐름을 타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미 국민의 눈에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커트라인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겠죠?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 보면은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게 15년 이상 끌어온 수건임 사업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 검찰 개혁을 여러 번 좌절을 해왔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조국 장관의 임명도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에서 이 조국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제 결국은 낙마를 했어요. 그럼 이 사태까지 와서 공수처법을 만약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비난은 다 민주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공수처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통과를 못 시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걸 고스란히 내년 총선 이슈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다른 법 둘째치고 그런 그 서초동의 촛불 민심을 받아 안아서, 또 문재인 정부의 제1 공약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이 공수처 설치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속내를 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야사당, 여당, 야당, 사당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협조를 해야만이 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것을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약간 좀 더 빠르게 공수처 법안을 먼저 선제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의견을 지금 민주당에서 밝힌 것은, 지금 바른미래당은 굳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지금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금 태운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그리고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런 것들이 각 당의 민평당이라든가 대한신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거제에 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주고받고 해서 여야 사당이 이거에 대해서 합의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오늘 그 검찰개혁 특위회의 결과를 얘기하면서 민주당 입장은 공수법 처리가 우선이다. 물론 이 공수처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J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어지면서 민주당 어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수처법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지금 이 기회에 지금 서초동 촛불 민심도 지금 여의도까지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빌려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야 사당의 합의가 상당히 힘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일찍 이런 속내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듭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은 이 법이 악법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검찰 개혁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게 물론 만능은 아닙니다. 모든 제도가 문제점은 있죠. 그러니까 공수처에 예를 들어 청와대에 입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공수처에 참여하는 검사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기소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보완은 둘째치고 검찰에 대해서 진짜 무소불위의 그런 검찰 기소부터 시작 수사, 기소 그리고 심지어 구속권까지도 솔직히 말하면 검찰이 다 부여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은 채 공수처가 문제 있으니까 다음 정권에서 하자. 그 얘기는 결국은 검찰 개혁을 회피하는 또 하나의 논리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게 여론상으로도 이미 10여 년 넘게 여론조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소수였던 적이 없어요. 국민의 대다수가 공수처 설치를 지지해 왔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한국당이 과거 2012년 12월 달에 당시에 이재호 의원, 그다음에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렇죠. 뭐 여러분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권은희 안과 유사한 공수처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발의했던 건 도대체 뭐고 지금에 와가지고 이 문제가 있는 소위 독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 여론도 열망도 무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자신들도 부정하는 거 아닌가. 네.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검찰 개혁을 회피하겠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의견은 아니고 이제 한국당의 네. 지금 오늘 나경원 대표가 이 공수처는 은폐청, 공포청, 네. 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저지른 범죄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네. 이거에 대해서 유야무야하고 네. 그리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이런 어떤 공포청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한 것은 공수처는 통제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 주장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헌법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고 물론 국회라든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것을 임명하지만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의 관할권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이 통제권을 갖는데 우리가 1952년에 발췌개헌 이후에 이승만 정권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대통령제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검찰권도 있지만 이 공수처라는 것을 더 크게 줌으로써 한국당의 나경원이 얘기하는 은폐하고 그리고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검찰은 지금 최소한의 지금 법무부 장관의 통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통제권이 있지만 대통령의 힘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옥상옥이라는 그런 비판을 한국당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한국당도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는 데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 다른 한 곳인가 유사한 어디가 있습니까? 대개 이게 수사권만 갖고 있지만 기소도 일부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소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라는 곳은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만 합니까? 통상 공직자 비리 그게 어디입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차관님도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 검찰 개혁 방안도 지금 특수부 폐지가 결국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됩니까? 방금 금태섭 의원이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냐라고 지적을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공수처 같은 법이 없다, 기관이 없다 그러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요. 수사권부터 기소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이 없습니다. 네.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굳이 그런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검찰이요. 아까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왕적 대통령조차도 검찰의 칼날 위에서 아무런 것도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입니다. 그들을 수사하고 그들을 갖다가 통제하려면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 통제받지 않는, 선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과거에 우리가 군부 독재를 끝내고 나서 하나회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정말 없애고 군부의 그 어떤 정치 개입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은 우리 대통령 위에 있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정 기간 향후에는 공수처도 나는 자주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기간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일정 정도 갖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금태섭 의원과 백혜련 의원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네. 이제 협의 과정에서 하나로 합치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것이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있고 시행령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권은희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는데 기소 방식에 따라서 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소 방식을 보면 민주당의 박혜련 의원은 공수처에서 자체 결정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바른미래 권은희 의원의 그런 안을 보면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런 것들이 기소 방식이 이제 가장 이제 크고 사실은 이제 기소와 이제 수사가 같이 있다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검경 수사권 결정도 또 패스트트랙 같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약간의 이율 배반적인 이제 그런 이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서로 입법화 과정에서 서로 조율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처장 임명도 마찬가지로 조금 다릅니다. 뭐 2명을 추천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것이 백혜련 의원 아니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은 거기에다가 국회 동의 절차를 또 한번 거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검사 임명도 백혜련 의원은 최대 2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은 검사의 어떤 그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이렇게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큰 3가지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백혜련 의원과 또 권은희 의원이 좀 내놓은 안이 좀 다릅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십니까? 결국은 그 국회의 통제를 받느냐 아니면은 대통령의 통제를 좀 더 받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 안과 권은희 의원 안이 있는데 물론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핵심은 궁극적으로는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 있는 그 많은 검사들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권은희 안은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러면 잘못된 정책을 취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국회가 거기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을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해라. 청문회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검사들, 공수처에서 일하는 그런 검사들도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는 게 아니라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대통령과 공수처를 좀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권은이 아니죠. 그리고 기소 부분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백혜련 의원 안에서는 공수처가 자체적인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권은희 의원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곳에서 기소할지 말지를 심의해가지고 기소하자 이런 점에서 권은희 의원 안이 이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견제, 감시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한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 방식을 두고도 한국당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야당 몫으로 주어진 2명의 추천위원에 의해서 견제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한국당에서는 1명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제가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자체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것이 입법화가 성사가 된다면 한국당도 1명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에서 2명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2명 다 가지고 온다면 이런 것들이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명 중에서 6명이 창성하면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나 한국당한테 2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1명밖에 못 주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민평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뭐 새 정당에서 또 대한정당도 있고 네 야당에서 1명을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한 명으로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상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수적으로 보면 이제 판단이 해보면 그렇고 그러면 법무장관, 법원의 행정처장, 변협회장 그리고 2명의 여당 몫은 찬성을 하리라고 본다면 물론 뭐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겠지만 한국당은 한 명으로서 이것을 억제할 수가 있는 숫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은 한국당은 한 명으로는 견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명의 추천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2명만 반대해도 추천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만장일치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야가 만장일치로 어떤 그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 기준으로 한국당이 한 명밖에 추천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의석 분포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총선에서 보수가 조금 더 표를 가져가게 되면 이 분포는 완전히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추천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추천 상한선을 높여놓은 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까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는 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지금 한국당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좀 그러니까 빌미를 잡는데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한 주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수처법은 선거제 개편안과도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에 반해서 나머지 야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는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이제 패스트트랙 4당이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약속을 했어요. 선거법 통과시키고 검찰개혁법 통과시킨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과연 민주당 단독으로는 지금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어느 정도 약속을, 즉 선거법 통과에 대해서 확언을 해줘야지만이 표결해서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확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지금 이제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9일 날 이제 날짜가 되면은 아마 이제 상정을 할 텐데, 그때까지 다른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얼마만큼 선거법에 대한 확약을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아마 그 약속을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점에서 선거법과 연동이 어느 정도는 좀 돼 있어야지만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확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네,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을 이제 먼저 들고 나온 것이 10월 29일까지 공수처법이 이제 10월 29일부터 이거에 대해서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먼저 들고 나왔는데 영리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제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과 같이 야당과 같이 손을 잡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구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다 보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부 발령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 여야 사당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야당이 이 공수처법을 먼저 제기한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공수처법 필요 없다고 오순환 대표가 오늘 얘기했고, 그리고 민평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 호남 지역의 선거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민평당은 공수처법보다 선거제를 먼저 볼모로 잡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을 같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대안정당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와 같이 공수처법이 같이 엮여서 들어간다면 내부 발령표가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여당 내에서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공수처법을 먼저 해놓고 해야만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야사당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득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득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자유한국당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뒤에도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바뀐 게 없죠. 그런데 우리의 투쟁력을 약화하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 거기 우리
속으면 되겠습니까?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반조국을 외치던 목소리가 이제는 반문재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 후 장외 집회 명분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조국 사태가 국면 전환을 가져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는지 말든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의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상당히 수세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이 국회로 넘어왔는데 이 공 처리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을 다시 바깥으로 광화문으로 차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광화문에 조국 사태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대로까지 나감으로써 여론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공수처 압박을 버티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후반기 그 국회의 주도권을 지금 한국당이 계속 쥐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장외 집회를 갖다 유지하는 건데, 근데 이게 오히려 중도층에게 내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중도층에게 한국당이 그러면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 국회에서 안 할 거고 계속 바깥에 있을 거면 도대체 어떤 대안 제시도 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당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중도층의 표심을 과연 가져올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장외투쟁을 하는 걸 좋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과연 이게 올바른 전술일까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습관성 장외 집회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원과 보좌진 동원령이 내려지면서 관제 집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 저도 과거에 정당성을 뭐 약간 했지만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행사, 무슨 행사를 하면 그 회원들한테 독려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계층들이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당의 뜻에 같으면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국에 236개의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이 그 지역의 어떤 당원들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제1야당이고 야당이 국정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당의 무기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장외투쟁이고 하나는 정권 심판을 제기하는 거고 국정의 난맥성을 지정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지금 상당히 다급한 것은 이슈 전환을 해야 됩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투쟁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것이 관제고 지금 뭐 공문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게 해서 야당이 이러면 되겠냐, 빨리 국회로 들어와서 생산적인 일을 하자. 집권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야당한테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시 내용이 재점화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소식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당권파의 반발이 커질 것 같은데요. 분당 초액계에 들어간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일각에서는 11월 탈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탈당뿐만이 아닙니다. 신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 이게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내에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제 안철수계까지 다 탈당을 할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지만 내홍이 이제는 그동안에도 한 지붕 두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한 지붕을 깨고 그냥 두 가족으로 남남이 되는 그런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니겠느냐. 다만 이게 두 집으로 나뉠지 세 집으로 나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두 집으로 나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맥락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두 가족으로 나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켜볼 대목이 있는 거죠. 바른정당은 제1야당, 제1여당 그리고 제3당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작고 그리고 지지율도 상당히 미미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당을 쉽게 할 수는 없을 처지다. 노이즈 마케팅이 상당히 바른정당의 국민적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분열을 하면 이것마저도 저는 소멸하리라고 보고 총선 직전까지 이 상태가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탈당을 하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또 불이익도 상당히 많고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당내 투쟁이 상당 부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유승민 걔가 탈당을 해서 한국당과 바로 합칠 수 있냐? 그런 것도 한국당 내부에서 물론 황교안 대표가 만나자고 했지만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자는 것이 이것이 받아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통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도 한국당 내에 새로운 회오리바람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